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얘기, 아이고 다시 여기부터 가네. 네, 좀 했고요. 중단 관련 얘기했고 공소시효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죠. 기소유예는 뭐냐면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소해도 돼요. 처벌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피의자가 굳이 다른 전과가 없어요. 한번 잘못하긴 했는데 또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합의도 했어요.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봐주는 거.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검사는 기소를 안 할 자유가 재량이 있어요. 죄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다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사가 가진 권한 중에 상당히 큰 권한이죠. 봐줄 수 있는 권한. 검사만 지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검사만 그래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하죠. 검사의 수사 종결권 중에 일부를 경찰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배 내지는 뭐 재조정 뭐 이런 걸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절대 안 뺏기고자 하는 거는 이 수사 종결권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 종결권의 일부를 뺏어 놓은 것이 특검이죠. 특별검사 제도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기소할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특별검사를 만들어서요. 미국에 특별검사가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특별검사 스타 검사가 있죠. 이름이 스타예요. 또 뭐 빌 클린턴, 여러분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더 잘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 무슨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조사한 특별검사도 있고 그렇죠. 트럼프도 특별검사의 수사를 좀 받았었는데 뭐 그냥 막 자기가 무마시켜 버리죠. 지금 이제 재선에 실패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재선에 실패하고 권력을 합법적으로 이양하지 않은 대통령도 몇이 있었어요. 그 몇 중에 하나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그 몇 명은 다 언제냐면 1800년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200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200년보다는 좀 더 됐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거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냐 하면 최초로 이양을 거절했던 사람은 링컨 대통령, 여러분 다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링컨 대통령은 아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 어, 대통령을 했죠.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지고 권력을 이양하는 걸 거절했나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앤드루 존슨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는데 여하튼 트럼프 얘기는 다시 넘어가서 이 기소유예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냐면 피의자인 단계에서만 해요. 검사가 하는 거니까요. 검사가 이미 기소를 해버리면 피의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죠?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이 되니까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피의자인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죠. 피고인은 풀려나오는 방법은 보석이나 집행유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해요. 그거보다 가벼워야 되거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선고하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징역 2년을 너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해서 징역은 집행은 어떻게 해요? 구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교도소에 가두는 거죠. 교도소에 가둬서 신체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런데 5년간 집행을 유예해요. 집행이 아까 교도소에 가두는 거니까 교도소에 가두는 걸 유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돌아다닐 수는 있죠. 그런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집행유예는 취소돼 버려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집행유예도 안 해줘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다음에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실이 없이 유예 기간을 다 지나면 형의 선고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형을 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결격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은 또 집행유예를 안 해줘요. 이거를 잘 몰라서 집행유예 기간인 줄 모르고 집행유예가 안 되는 기간인 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가 되죠. 자, 다음에 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다시 조금 전에 강의를 하려고 13강을 수정했어요. 사실 13강은 사형제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 났는데요. 뭐 사형제도의 존폐론 관련해서는 이미 다 많이 얘기가 오고 가서 이거를 가끔 문제로 내기는 하는데 크게 재밌는 문제가 안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법률 생활 강의를 들었는데 이슈가 되는 핵심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제도를 해놓은 거는 13강쯤 되면 대부분들 지루해 하거나 이미 또는 지쳐 있거나 또는 다른 과목들이 시험을 치고 있어서 제 강의를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중간고사를 안 치르기도 하고 학점을 잘 준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가 13강쯤 할 때쯤 되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보여서 그래서 13강은 항상 약간 가벼운 주제로 하려고 사실은 사형제도의 존폐로는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라서 뭐를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가 처음에 1, 2강에서 다뤘 뭐 형사와 민사 구별 문제 뭐 이런 걸 다루면서 신문 기사가 제대로 됐네 못 됐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죠. 잠깐 찾아볼까요? 거기서 뭘 얘기했나 하면 이거 아닌데 이거는 그전 거기는 한데 그래도 비슷하니까 보죠. 여기 이거를 얘기했죠. 박유천 피소 취하 뭐 검찰 측 사실 아니다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오류가 많은 기사 하나를 그때 얘기했었죠. 내용이 뭐였어요? 복사.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크롬으로 열어야 잘 열리더라고요. 저기서 바로 들어가면 엣지로 들어가면서 잘 안 열리기도 하고 쿠키뉴스 국민일보죠. 그때 잘 못 썼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 성폭행 혐의로 그때 박유천이 고소당했었잖아요.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뭐 고소를 취하했다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죠. 차단.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다시 이건 닫고 헷갈리니까요. 이것도 닫고 닫혀라.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었죠. 이 기사가 있고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 뉴스가 국민일보 기자 뉴스여서 그때 많이 내가 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이번에 조금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있길래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요거.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최근에 뭐 문제가 계속 많았죠. 마약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뭐 그랬는데 이 일은 이랬었죠. 그때 박유천이 채무변제지급 계획서를 밝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2015년에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이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었죠. 박유천이 다시 이 A씨를 무고로 또 고소했어요.
박유천은 무혐의가 나기는 했지만 그때 합의한 다음에 그랬던 거 아니었었나 싶어요.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무고가 아니라고. 왜 그랬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에. 요게 이제 나중에 무혐의가 난 건데, 이렇게 강제성이나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던 걸로 봤고, 박씨 측이 첫 번째 고소영 측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고소에서, 그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는 허위 사실이 발견됐고 입건하게 밝혔다. 이랬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중에 여기 보면 A씨 아마 이 양반인 것 같아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뒤에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고와 공갈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자기가 고소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 뭔가 이상하죠. 이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냥 추측만 해본다면 합의하지 않았을까? 이때 합의해서 고소 취하해주기로 하고 뭐 합의금을 주고 이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뒤에 소송 나온 거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박유천이 또 고소한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2018년 12월에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박유천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원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는 어디냐면 서초동 교대역에 있는 거에 중앙법원 안에 조금 옆으로 올라가면 조정센터를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강제조정은 이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이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5천만 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면 판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천만 원 및 언제부터 언제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붙여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재판에 관련된 채권은 12%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연 12% 이자를 붙여서 강제 조정을 했고 박유천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됐어요. 이렇게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완전히 동일해요.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아까 얼마였죠?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소재기하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9월이니까 2019년 9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생략된 거죠.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됐을 거고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이게 아니라 확정된 조정 결정을 안 따른 얘기겠죠. 조정안을 안 따랐으면 이의 신청했겠지. 그러고 나서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어떻게 해요? 돈 갚으라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금 통장에 가압류를 하든가, 이제 가압류할 필요가 없죠. 얘는 이 사람은 확정 판결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해서 추심하면 되는데 채권이 예금 통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못 찾았는지, 박유천이 자기 명의로 금전 거래를 안 하는 건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재산을 명시하라고 얘기해요. 재산을 명시하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어디에서 무슨 수입이 있고 이렇게 명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간이 조금 끊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 재산 명시 신청을 무시해서 감치 재판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재산 명시 명령이 나오면 언제 출석해서 재산을 명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출석도 안 하고 재산 명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둬요. 그걸 감치라고 그래요. 징역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감치를 하기 위한 재판을 또 해요. 그럼 감치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14일 뭐 이렇게 감치 명령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럼 14일간 교도소가 있어야 돼요. 박유천은 마약 혐의로 교도소 갔다가 나왔잖아요.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은 교도소는 죽어도 두 번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치 재판을 받은 다음에 변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5천만 원 그거를 다 갚겠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박유천이 채무변제 지급계획서를 보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이건 확정된 배상금 5천만 원에 지연이자 12%, 총 5,600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급하기로 했고, 뭐 이렇게 이제 경위를 좀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박유천과 관련해서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타인 명의니까 딴 사람, 그다음에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다 라고 신고하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보니까 감치 재판을 받았을 때 재산 명시하면서 이제 목록을 내기는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박유천이 지금 뭐 태국이었나? 어디 가서 뭐 마스크 안 써서 또 문제가 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우 5천만 원을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형사고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사고소해도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면 무섭죠. 지금 아마 집행유예 기간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까 그해 7월이면 지난해니까 2019년 7월, 징역 10월인데 언제 구속됐는지를 따져야 되고, 확정되면 집행유예 2년이니까 7월 1심이고,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2년이 기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남아있죠. 확정은 적어도 작년 12월쯤 됐을 테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내년 12월까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얘기죠. 토는 집행유예 기간을 빨리 받으려고 확정을 빨리 시키기도 해요. 그냥 1심에서 항소를 안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7월부터 기산될 테니까 2021년 7월이 될 거고, 하여튼 내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또 은퇴도 번복했고, 참 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끝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디스패치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사를 냈고, 이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첫 강의 했던 얘기랑 조금 연관되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길래, 며칠 전이 요건 아니죠. 2016년 기사고, 이런 기사가 한 5, 6일 전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네, 이것도 요거죠. 요거가 그쵸, 11월 9일에 떴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를. 자,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아직 과제 제출 기간이 남아 있어서 과제 제출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는데, 낸 학생들 중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정답을 바꿔도, 제가 몇 명은 사실 채점을 했다가 그렇게 되면 정답을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일러주는 것 같이 될까봐 채점했던 거를 지웠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채점이 돼 있었는데 왜 다시 점수가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내준 학생들이 몇 명 이미 있고, 대부분은 정답을 맞췄는데 빨리 낸 학생 중에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1번을 틀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냈는데 점수를 깎기는 미안해서 아직 채점을 안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과제 풀이를 한번 할 거고, 그렇고요. 아직 하나 더, 사형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들으려고 넣어놨던 게 이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조금 어디서 제가 설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틀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아까 분명히 광고까지 다 봤는데 오래 두니까 광고가 다시 11시부터 나오네요. 6시까지 푹 자요. 깊이 자는 게 소화. 접니다. 네,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조세 소위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종교인 과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내일 국회 조세소위가 심의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네. 더 유예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간 유예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김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것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아니다,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 종교인 과세 법안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세법 항목의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해둔 것입니다. 네. 본회의는 일단 통과를 했는데 부과 대상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0년대경부터 이미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었고요. 네. 불교의 경우에도 조계종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개신교 중에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신교 네. 중에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유독 일부 개신교만 반대하는 뭐 이유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개신교 단체들에서 낸 성명의 내용을 보면 네. 종교인 과세 항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데요. 뭐 예를 어떤 들면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개신교 또는 기독교에 부과하는 조세 항목은 35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2개 항목을 두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사찰 등에서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례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목 자체가 훨씬 많다 이런 취지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항목의 차이가 있는 게 형평성에 실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과세하는 항목이 많다면 당연히 네. 잘못하면 더 과세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네. 입장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그 소득 또는 뭐 지급하는 항목 등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네. 소위 공통 항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을 다 정하다 보니까 그게 35개 항목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불교의 경우에는 2개 항목 이외에 개별 사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이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총 31개 항목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그 전에 뭐 소송 같은 거나 판례가 따로 있나요? 2015년에 이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네. 납세자 연맹 같은 단체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 과세 위헌 주장은 종교인에게 불합리하게 더 특혜를 주고 있어서 위헌이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진표 의원 등 이번에 내일 네. 심의하는 그 네. 김진표 의원 등이 얘기하는 위헌론이 또 있는데요. 그 네.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그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네. 헌법소원이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논란만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뭐 심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는 없는 거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데요. 독일의 네. 경우에는 신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종교세를 아예 한 8에서 9% 정도 더 걷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성직자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종교인이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으면 과세한다고 합니다. 네. 뭐 캐나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 일반. 있으면 낸다 이런 취지로 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국회 소위가 일단 열린다고는 하는데 정부는 그래서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을 하고 좀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과세 항목을 좀 조율하고 그다음에 종교 단체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라고 여러분들 강의 한번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과제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글쎄 이제 저는 퇴근할 거라 볼지는 모르겠는데 왜 늦었는지나 이런 사정을 올려주세요. 가급적이면 감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늦게 하는 경우까지 감점을 안 할 방법은 없어요.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이 좀 있어서요. 다만 늦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사정이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는 뭐 늦게 낸 시간이 아주 몇 분 차이다. 뭐 그런 경우까지 감점을 하는 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별로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런 경우까지는 감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용제 얘기하고 사용제 얘기하면서 좀 짧게 끝낼 거거든요. 이렇게 끝내고 나면 그러면 다음 14강 때는 전체를 한번 쭉 다 훑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13강을 아무래도 빨리 끝내게 될 테니까 14강을 13강에서 일부 14강 할 거를 하고 14강까지 해서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요약한 거, 그러니까 13강하고 14강은 유튜브 채널에 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뭐 집중해서 들어보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리지 않을 예정이니까 않을 예정이고요. 뭐 거기서만 시험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빤빤 들었다거나 또는 뭐 유튜브 저 강의하는 걸 내가 녹화해서 듣고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기를 바라고요. 뭐 유튜브는 일부를 공개로 돌려놨어요. 그냥 채널 검색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비공개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를 비공개해서 공개로 돌려놔 봤고 재생 목록 자체도 공개 목록으로 해놨어요. 다만 영상은 내부에서 비공개 내지 일부 공개로 되어 있어서 여전히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들은 뭐 6강 뭐 이런 것들은 공개로 좀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과제를 하려면 이제 11강 이런 것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얘기대로 반드시 공개 링크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링크로 한번 확인해보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